포도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리고 일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다시 이 유기농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을, 친환경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장을곤 회장님 어디 아까 계시더니 앞에 계셨군요. 아주 제가 그 수원 원예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오히려 제가 지도를 많이 받았던 그런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북 포도 산학연 협력단 할 때에도 같이 외국도 가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친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고요. 또 우리 총무님 같은 경우는 제 아버님 때부터 저희가 특히 그때 원예연구소에 있을 때 제 신빙 연구사 때부터 굉장히 신세를 많이 제가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친분 관계로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사실은 포도 육종 쪽을 많이 하고 있고, 병리 내병성과 관련돼서 육종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친환경 포도는 기라성과 죄송합니다. 워낙 전문가분들이 앞에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방향에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복숭아 수출농업기술지원단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를 수출할 때 현지에서의 반응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 내용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과실이고 과수 산업이긴 하지만 복숭아랑 좀 차이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제가 이제 포도 수출 연구단에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포도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 포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지만, 우리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포도랑은 또 다른 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우선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00년대였었죠. 90년대 넘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포도 산업이 사과 산업보다 앞섰을 때도 그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한번 자리매김하면 그 자리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산업 규모를 떠나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 순서가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업 규모 그 자체, 그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규모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질 않고 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사과보다 포도가 더 많이 재배가 되고 생산액도 많은데 왜 순서 안 바꿔주냐고 좀 건방을 떨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순식간에 또 포도가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확 다운이 됐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포도가 앞으로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변화하면서 포도가 다시 이제 중흥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다시 또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 전체로 보게 되면 정말 이 재배 면적이 99년, 2000년도에 3만 헥타가 넘었었습니다. 3만 헥타 정도 되는 게 이제 겨우 지금 우리 13,000헥타 정도가 되고, 13,000헥타 정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만 헥타에 40만 톤, 5천억, 내지 6천억, 그 정도 우리 포도 산업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이제 우리 13,000헥타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도 이제 다행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품종이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같이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리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캠베럴리가 지금 이제 37%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샤인마스카시 오히려 이제 재배 면적이 더 늘어났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이 샤인마스카시 재배가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우리 포도 산업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6% 거의 어떤 때는 77%까지 캔베럴리가 비중을 차지하다가 거봉이 좀 이제 증가를 하고 그 이후에 샤인마스카스로 이제 대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역시 그러면 이제 사실 샤인이 증가가 되면서 샤인이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서 포도 산업 전체에는 샤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도움을 된 게 아니라 포도 산업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실제로 포도 한 박스에 심지어는 3,000원 하던 시절도 있었죠. 여러분들 포도 4kg 한 박스 출하하려고 그러면 포도값 빼고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포도값 빼고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4kg 한 박스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쯤 들까요? 그렇죠. 박스값하고, 그 다음에 상차비, 하차비, 운임, 수수료, 3,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포드 한 박스에 3,000원이 안 되는 때도 있고요. 3,000원에 판매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포도값 뺀 거예요.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서 수수료 떼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적자인 걸 알면서도 거기서도 또 수수료를 떼가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준 게 또 샤인마스카시라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캔베럴리랑 시기가 같지 않다라는 게 얼마나 또 다행이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포도 산업이 3만 헥타였었을 때에 물론 재배 면적이 많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과잉 생산이 되니까 가격이 다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행인 거는 우리 거봉 주산지 하면 어디입니까? 거봉 주산지 어디예요? 입장, 안성. 그랬었죠. 그렇죠? 캔벨은 밑에고. 근데 만일에 그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봉이 남쪽에서 재배가 되고 캔벨이 북쪽에서 주산지였었다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캔벨이랑 거봉이랑 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수확 시기가 남쪽에서 조금 더 빨리 나오니까 캔벨 나올 때랑 같이 거봉이 수확 시기가 늦는데 일찍 나오는 캔벨이랑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이제 어쩔 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다행히도 거봉이 북쪽이고 캔벨이 남쪽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샤인마스카 말씀드린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두 품종이 다 수확이 끝날 때쯤 샤인마스카시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었었죠. 우리가 꿈꾸던 거였었어요. 품종 다변화해서 숫기를 쭉 분산을 시키자였던 거죠. 그래야 다 모든 품종들이 다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샤인마스카시 그 후반기에 이제 수확이 되는 그런 숫기가 늦은 그런 품종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다 캔벨도 살고 이제 거봉도 살고 그렇죠? 샤인마스카 당연히 살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갖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청포도 마트가 우리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시는 건데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청포도 같은 경우를 공판장이나 이런 데 내가면 어떻겠습니까? 반응이 경매사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이걸 포도라고 가져왔냐고 왜 이런 포도를 가져오냐고 그랬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청수 만들고 그랬을 때 청포도 가져가면 그리고 우리가 경매사들을 불러다가 제발 품종을 다양화할 수 있게 그래서 가격을 좀 형성해 줘라 라고 했을 때 콧방귀도 안 꼈었죠. 혹시 또 경매사 출신이 계신 거 아니세요? 그분들이
이게 또 유튜브로 나가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샤인마스카시 재배가 많이 되고 그럴 때 우리한테 육종하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왜 청포도 육종 안 했냐, 청포도 육종 안 하고 색깔 있는 포도 육종 안 하고 뭐 했냐,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육종을 해도 육종해서 그 재배를 해서 공판장에 가도 제대로 가격을 못 받으니까 농가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품종 다변화가 이제 잘 안 됐었던 거죠. 역시 포도는 캠베리어야 돼, 막 이런 분위기로 쭉 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청포도가 괄시를 받다가 샤인마스카시라는 한 품종이 이제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나마 품종이 좀 몇 개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있으셨던 것처럼 캠벨, 거봉, MBA였다가 샤인마스카스로 이제 4등분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중 이제 나아진 거죠. 아무튼 그래도 샤인마스카, 거봉, 캠베럴리 요 세 개의 품종이 이제 어느 정도 포션을 갖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킬로그램당 캠베럴리가 4kg에 4,000원 하던 게 킬로그램당 4,3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샤인마스카스를 좋아하면서 캠베럴리는 문 닫을 줄 알았는데 캠베럴리도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이 주장했던 이런 품종 다변화를 통한 이 숙기를 다양화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킬로그램당 9,700원 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소비자라고 그러면 킬로그램당 9,700원짜리 포도 사 먹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덥석덥석 사서 드시나요? 킬로그램당 만 원 하는 거를? 소비자들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때요? 품질이 좋고 맛이 있고 향도 좋고 그러니까 애들이 찾아요. 씨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다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애들 먹이려고 저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무도 가끔은 저희가 사는 그 샤인마스카보다 맛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샤인마스카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또 형편없는 것도 있습니다. 당도는 낮은데 물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과경, 그 다음에 우리 뭐라 해야 돼? 소과경? 이게 제 팔뚝만 해요.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과일보다 소과경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이런 걸 또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 물만 있어요. 맛은 없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제일 염려하던 내용이죠. 그런 것들이. 샤인마스카시 우리 과잉 생산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둘째 문제고요. 맛없는 샤인이 시장에 계속 유통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있고 조금씩 덜 찾고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샤인마스카스는 아삭아삭한 느낌이고 과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캠벨 거봉보다는 보구력, 저장력이 강한 편이죠. 그래서 설 때까지도 저장이 가능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수확이 돼도 2월까지 가게 되니까 우리가 출하 시기를 또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없는 포도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외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들이지만 어쨌든 현실로 다가오니까 좀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킬로그램당 9,700원 하던 게 킬로그램당 5,000원 하니까 이제 샤인 못 심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맞죠? 맞을 거예요. 이분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그죠? 물론
생산비가 더 많이 들고 또 생육 기간이 길으니까 농약값도 더 들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랑 비교를 하면 4,300원이랑 9,700원이랑 비교를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코 9,700원짜리가 5,000원 정도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농사 짓지 못할 정도의 가격인가 싶은 거죠. 그죠? 좀 엄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내려가기 전에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 정도로 내려가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소비자들은 옛날 소비자 같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 못 살았을 때에 경제 부흥하면서 외쳤던 애국심, 호소했던 외국심,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와 닿는 느낌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많은 말씀을 드렸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죠. 얘네들이 여기에 얘네들하고 싸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즉 포도가 잘 살 수 있도록 얘네들부터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호란 얘기는 언제부터 나온 얘기일까요? 산에 있는 나무 우리가 1년에 그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1년에 농약을 몇 번을 뿌릴까요? 몇 번 뿌리죠? 그럼 우리 포도는 1년에 농약 몇 번 뿌리세요? 수도 없이. 몇 번 뿌리세요? 그나마 우리 지금 적어도 비가림 내지는 하우스도, 또 우리 친환경은 대부분 하우스에서 하시지만요. 하우스나 우리 간이 비가림으로 돼 있어서 또 덜 뿌릴 수도 있겠죠. 사과 1년에 몇 번 뿌리세요? 사과? 복숭아? 14번, 15번씩 뿌린다는 거죠. 살림에는 2번, 3번 하나요? 항공방제?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보호의 개념이 도입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농경 시작하면서죠.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균형을 맞춰서 얘네들끼리 서로 공진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단일 품종, 단일 장목의 단일 품종을 대변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친환경이 바로 보호를 해주지 않아도 한편으로는 밸런스를 자기네들끼리 맞춰가면서 이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농법인 거죠. 그렇게. 그러면 얘네들한테 직접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식물에 어떻게 해요? 식물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갖춰주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리고서는 얘들이 이거는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생성 병인 거죠. 병원체가 식물에 기생을 해서 발생하는 병, 그거를 우리 기생성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생성 병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식물체가 있어야 되겠고요. 병원이 있어야 되겠고 환경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이 슬라이드 하나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병에 걸리려면 식물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상태여야 되겠죠.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병원체라는 거는요. 병원체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이나 생명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즉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인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이 있을 때, 적정한 환경이 됐을 때 비로소 얘네들 둘이 친화관계가 성립이 돼서 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식물체가 건강한 상태이고, 즉 병원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식물체가 건강한 상태, 또는 얘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유전적으로 견딜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체라 그러면 병은 발생을 안 하겠죠. 그러면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기 쉬운 성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 면역을 키워줄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쉽게 병 발생을 억제하거나 병해에 대한 발생 정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환경 요인이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환경 요인은 쉽게 요것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습도가 습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비가 온다는 얘기는 구름 낀 거겠죠. 구름 낀다는 얘기는 일조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비가 습도가 많고 일조가 적고 적은 환경 조건이라 그러면 어느 게 생육이 더 병원체, 식물체 둘 중에 어느 거의 생육이 더 양호하겠습니까? 식물체는 당연히 연약한 상태로 자라겠죠.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 제대로 못 하겠죠. 호흡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요. 온도 그러면서 빛 때문에 이제 공중 습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빛이 없고 습도 높아지니까 당연히 또 곰팡이는 생육이 왕성해지겠죠. 연약한 상태로 자란 식물체, 병원체의 굉장히 양호한 상태가 되는 환경, 그 둘이 만났을 때는 병 발생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병 발생 여부도 결정될 거고 병 발생 종류도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균은 어떻게 할까? 병원균은 얘가 원래 병원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이 강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인데 어떻게 조절을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은 절대로 근데 하나, 두 개에 있어서 한두 가지가 있어서 세포가 하나 내지 두 개가 있을 때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10,000개, 10만 개 정도의 포자가 있어야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밀도를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을 또 해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에 다들 많이 즐겨보시던 것들이죠. 새눈무늬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이것도 또 이제 다른 병원균에 의한 탄저병이고요. 흰가루병, 그 다음에 줄기혹병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병원균들이 우리 포도를 가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우리 포도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또 얘네들이 보면 다들 다른 시기에, 다른 부위에, 다른 패턴으로 식물체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포도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그래서 방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 조건이랑 다시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포도 재배 적지가 강수량이 400에서 약간 100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조량은 풍부하고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이 포도 재배의 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내한성이죠. 내한성. 유럽계 영하 15도, 미국계는 20에서 25도 정도가 되겠는데요. 우리 12년도, 13년도였나요? 13년도 기억나시죠? 포도나무 다 얼어 죽어가지고 다시 밑에서 받고 아니면 또 우리 보상을 해주는데 겨우 약값 정도 보상해주고 막 이랬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왜 동해에 관련돼서는 연구도 안 했냐, 강의도 안 해주냐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때 영하 20도씨 이하로 일주일씩 유지되고 그랬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즉 겨울철을 나기 위한 수채 관리를 별로 신경들을 안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을 나기 위한 영양분이
그렇게 많이 축적이 안 된 상태로 몇 년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영하 20도로 뭐 일주일씩 쭉 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동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벌써 남의 얘기 돼버렸죠? 10년 지나고 나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계속해서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여드릴 내용은 이게 되겠습니다. 400에서 1000mm 정도죠.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얼마죠? 연 강수량이 1200에서 많을 때 1500 정도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일본은요? 1500보다 훨씬 더 많죠. 저기 유럽 강수량 어느 정도 될까요? 포도 주산지인 프랑스, 스페인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00mm 정도 되죠. 미국 포도 주산지 어디예요? 캘리포니아죠. 그쪽은 강수량이 얼마쯤 될까요? 네? 네. 거기도 뭐 한 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가 언제 와요? 겨울에 와요, 겨울에 오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 사철 고르게 온다는 거죠. 일본은 우리보다 강수량이 더 많은데 어때요? 7월, 8월에 갑자기 줄어들어요. 일본 가보셨죠? 네? 보시잖아요. 일본 가보셨죠? 일본에 비가림 시설 돼 있어요? 일본의 포도 비가림 시설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에 잠깐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별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강수량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이때까지는 비가 많이 오고 7월, 8월 포도 수확할 때는 비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 이후에 또 많아지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200mm인데 절반 이상이 다 7월, 8월에 들이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이제 하우스 아니면 비가림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면은 비는 막아주다 이거예요. 그 위에서 오는 비는 막아주는데 그 비가 다 어디로 가냐는 거죠.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속에 있는 비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빗물이 다시 식물로 다 흡수가 되죠.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땅속에 우리 또 식물체 잘 커야 된다고 질소 많이들 주시죠? 그 질소들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막 들어갑니다. 정지가 돼서 신초가 멈추고 영양생장이 멈추고 그 영양분들이 과실로 가서 빨리 성숙이 되고 맛있는 과실이 나와야 되는데 비 때문에 땅속에 있는 질소질들이 다 수채로 다시 공급이 되는 거죠. 어떻겠어요? 비는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특히 7월, 8월에 수확하는 과실은 재배하기가 쉽지 않은, 요 강수량으로만 볼 때는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온도 조건도 기가 막혔어요. 온도 조건도 다 기가 막혔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어땠습니까? 7월에 영천, 경산 지역에 비 온 날이 17.5일인가 18.5일이랍니다. 7월 한 달. 한 달에 겨우 열흘 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강수량까지 같이 오는 거였죠. 강우량도 많아졌겠죠. 그럴 때 과실이 제대로 된 고품질의 과실이 생산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늘 맛있는 포도, 맛있는 과실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과수 농가분들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고마워하고 있죠. 진담입니다. 예, 여기 어디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그 근처 우즈벡 쪽입니다. 동남아. 아무것도 없죠? 밑에 땅하고 붙어 있죠? 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왜 이게? 예, 비가 안 오니까요. 우리 같았으면 지금 비 와서 난리 났겠죠. 막 믿고 여기서 빗물이 튀겨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생산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예, 호주. 여기는 어디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 왜 땅이랑 거의 붙어 있는데 붙어서 재배를 하는 거죠. 왜 가능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비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재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병해충, 즉 병이랑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고, 비가 안 오니까 포도 과실 품질이 어떻겠어요? 당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좋은 포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다 관수시설 이렇게 돼 있죠. 왜? 비가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정말 좋은 포도가, 고품질의 포도가, 고당도의 포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병을 방지하는 즉 친환경, 그러면 결국은 병해충과의 싸움이고, 특히 병과의 싸움이 될 텐데요. 물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저보다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제법의 종류, 법적 방제, 경종적 방제, 물리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그다음에 화학적 방제죠. 우리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이 화학적 방제를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나머지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이고요. 근데 일반 농가들은 요 화학적 방제에 엄청나게 많이 의존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화학적 방제에 의존을 안 하시나요? 하세요? 안 하세요? 화학적 방제 전혀 안 하세요? 일부? 어떤 일부 하시나요? 동계약제? 살충?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살충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농자재로 나오는 뭐 림제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학적 아닌가?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디까지가 화학적 방제가 아닐까요? 천연 살충제는 화학적 방제예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정의로는 아니죠. 정의상, 규정상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저희끼리 드리는 거예요. 물질, 특정 물질, 천연물이라 할지라도 물질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학적 방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생물적 방제에 많은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종적 방제에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화학 물질, 성분에 의존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화학적 방제를 어디까지로, 그 다음에 생물적 방제를 어디까지로 경계를 둘 거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이제 이 화학적 방제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 화학 비료와 농약 의존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끼리 그냥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농약이 도대체 왜 나쁜 애들이 됐냐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농약이 천덕꾸러기가 됐냐라는 거죠.
녹색혁명과 더불어서 농약 비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해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안정적으로만 안전하게 잘 사용만 했으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천덕꾸러기는 안 됐을 텐데 남용을 하게 된 거죠. 의존이 너무 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식량 공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계속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환경 농업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런 얘기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산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텐데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은 또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되겠죠. 그런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업하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죠. 관행농법이랑 비교를 해서 생산량이라든지 품질에 전혀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능하세요? 그렇게들 하고 계세요? 네? 안 하세요?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내시려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한다는 것을 저는 알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귀농하시겠다는 분들이 뭘 하실 거냐 그러면 유기농 하겠다는 거죠. 과수원에 유기농을 하겠다는 거죠. 유기농이 어떤 건데? 그러면 그냥 농약 안 치면 되는 거라면서요? 그러시는 거죠. 농약 안 쳐서 농약 안 쳐서 생산한 게 유기농 맞죠? 유기농산물 맞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생산량은, 품질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냥 농약 안 치고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거라니까 자기 유기농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저희 지역에 이제 과수가 많잖아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한동안은 모 시군에서는 우리 군위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귀농을 절대적으로 막 유치를 하려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오시겠다고 그러면 아마 받아주는 시군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수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뭘 물어볼까요? 뭐부터 물어볼까요? 얼마 갖고 계세요? 얼마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토지 구입해야죠. 나무 심어야죠. 과수니까 시설해야죠. 농기계 사야죠. 기본적으로 6, 7억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3년, 4년 또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쪽 없으면 다시 다르게 안내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관행으로 해도 쉽지 않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매스컴에서 쉽다 하니까, 아니 쉽다가 아니라 농약은 친다라는 것만 이제 부각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만, 부각도 아니겠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캐치를 한 거겠죠. 그러고서 와서는 다 유기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우리 친환경에 대한 정의,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농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유기농이라고 생각들을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반인한테는 또 먹힐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절대로 품질이라든지 생산량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 예전에 순환농법처럼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전체적으로 규모나 산업별로 보면 이런 시스템이 맞겠죠.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받고, 그 다음에 영양, 우리는 또 그분들한테 다른 걸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맞겠지만, 예전에 이런 우리 소규모 일대에 하던 이 뭐라 그러죠? 부업도 있고, 뭐 전업농이 아닌 여러 가지를 할 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요게 보이시나요? 벼죠? 요거는 무슨 나무죠? 망고. 요건 호박이나 메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수생식물. 아유, 그 안에 뭐 있을까요? 또? 물고기 키우고 있는 거죠. 물고기 양식도 하는 거고요. 요 뒤에는 뭐 있을까요? 아이고. 뭐 이렇게 빨리 넘어갔대. 요 뒤에는 뭐 있을까요? 아이고, 옛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닭, 돼지, 개 이런 게 쭉 있는 거죠. 뭐예요? 이 농가에서 벼죠? 물고기, 그다음 채소, 과일, 쪽엔 육류까지 다 해결을 하라는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도 예전에 우리 아주 오래전에 이런 농법 우리 권장했었죠. 했었습니다. 그래 논두렁에 콩 심고 미꾸라지 키우고 막 그런 것들. 그 왜 그랬던 거예요? 좁아서 땅이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좀 정해져 있는데 농가는 많고 수익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영양실조로 죽지는 말라는 거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권장을 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농가 단위에서는 아니죠. 하지만 전체 수준, 전체 산업별로 보면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연도가 안 나와 있네. 2008년도인가에 찍은 사진입니다.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친환경 농업이 그러면 친환경 농업 그러는데 이 친환경이 대체 한 사람 또는 한두 가지의 팩터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같이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무농약으로 이제 재배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 전농약까지 인증을 해줬다가 지금 이제 전농약은 지금 없어진 거죠. 다시 인증을 안 해주는 상태니까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인증 현황 보게 되면 우리 주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실류가 2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총무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140 농가라고요? 포도가? 140 농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유기농에 참여하시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튼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아니까 어려워서 제대로 잘 쉽게 참여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이런 것들은 이 규제 일변도였었죠. 규제. 어느 정도를 해야 친환경이고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야 유기농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그런 기조였다가 이젠 규범적이지 않고 실증적인 것들, 이 요건을 강제해서 이걸 하면 된다,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즉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많이 두었다가 이제는 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과지향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해충 관리가 필요하겠는데요. 우선 예방적인 관리하고 치료적인 관리, 즉 이 약간 덜 적극적인 방법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동적 관리 기술, 생태적 관리 기술, 물리적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을 이용을 하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과수원을 하는 포도를 비롯한 과수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친환경에서는 좀 덜하지만 품종을 다양화해서 숙기가 한편 복숭아 같은 경우는 숙기가 한 달 안에 거의 다 끝나게 되는데 농가에서 그 안에 숙기가 다른 품종을 여러 개를 식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써요? 농약을 뿌리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생종, 즉 중생종 중생종 품종을 병해충 방지하려고 약재를 살포하면 수확기가 된 조생종한테 그 약재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유전적 다양성을 이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유전적 다양성 요것만 봐도요. 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벼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줄간에 다르고 또 이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또 다르게 나타나죠. 이렇게만 해도 병 발생률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포도에서도 저항성, 감수성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병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발생 전후를 봤을 때 발생이 여기는 멀쩡하고 여기는 다 이렇게 병에 걸린 것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거, A, B, A를 식재하시겠어요? B를 식재하시겠어요? A는 맛이 없고 B는 맛이 있어요. 그럼 어느 걸 하실래요? 이게 맹점이죠, 우리한테는. 참 희한하게도요. 병에 안 걸리는 애들은 병에 안 걸리는 성질을 갖고 있는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를 항상 붙어 다녀요. 고품질을 방해하는 그런 유전자하고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에 안 걸리면서 맛있는 이런 포도를 품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40년, 50년씩 걸려도 쉽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대목이죠. 대목의 접목만 해도 저항성 대목의 접목만 해도 이만큼 발병이 0.1%로 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도 저항성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생물이라든지 해조류 추출물, 유도물질 등이 있겠는데요. 이 얘기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